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봉천동 모텔 중학생 살인 사건입니다. 기본적인 사건의 전개와 수사에 이르는 과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사건의 표면적인 모습 뒤에 숨어있는 범인의 진짜 얼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오후 12시경 20대 남성 2명이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객실 208호실로 향했습니다. 이날만 벌써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방문을 두드렸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세 번이나 방문했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그들은 모텔 주인에게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12시 10분 208호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너무도 깨끗이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시선은 침대 위에 숨진 채 누워있는 한 여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모텔 208호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자퇴한 만 14세의 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양은 2014년 11월 15일 어머니에게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쪽지만을 남기고 가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한양이 어쩌다 서울의 한 모텔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한양의 목에 목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누군가 한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모텔과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빨간 스웨터를 입은 한양과 범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 40분경 함께 모텔 208호실로 들어간 지 약 2시간 후 범인 혼자 방을 나와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들어갔던 한양은 모텔방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이후 한양을 발견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208호실의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한양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음모, 모발에 대해 DNA 감식을 의뢰했고 범인의 유전자와 같은 것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범인을 특정한 경찰은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목격자 진술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사건 발생 3일 만에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던 김모 씨를 검거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김 씨는 경찰이 여러 증거들을 들이대자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죽일 생각이 없었고 죽을 줄도 몰랐다며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의 전말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땡톡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구했고 그렇게 한양과 연락이 닿은 그는 관악구의 한 PC방 앞에서 한양과 만났습니다. 이후 모텔로 같이 들어간 뒤 수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묻힌 헝겊으로 한양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원과 한양의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수사 결과 3월 11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수면 마취제로 마취시킨 후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비슷한 형태의 추가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상황에서 굳이 별도로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준비하거나 사용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도치사죄로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기 위한 것일 뿐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경계선은 모호하며 매우 강하게 목을 눌렀다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로 판단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형을 확정합니다.
사건은 대법원 판결과 함께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는 의문점은 김 씨가 대체 왜 한양을 살해했는가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의 범행 동기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언론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금품을 노린 범죄일까요? 우리는 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을 들춰보기 위해선 말이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고등학교 때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을 절도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적이 있고, 학교 인근 슈퍼마켓에서 돈을 훔치다 걸리자 슈퍼마켓 주인을 둔기로 때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인 이러한 반사회적 모습에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김 씨가 어렸을 때부터 혈관종이라는 병의 영향으로 얼굴 왼쪽에 크고 붉은 점을 지니고 살았던 점, 진한 화장으로 점 부위를 가리고 다녔으며 왕따를 당하고 늘 외톨이로 지낸 점 등 이러한 이유로 김 씨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 즉 소시오패스로 발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혈관종이 실제로는 그리 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종보다는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어느 순간 부모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생각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발전한 것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김 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장애 등급을 받아 입주했고,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는 단절 가구라는 이유로 기초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가 검거된 이후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김 씨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한 원인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건 간에 김 씨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은 범행 현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 자신이 사용한 칫솔과 콘돔을 수거하고 욕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랬다기엔 그 치밀함이 조금 떨어집니다. 음모를 비롯한 채모들이 버젓이 남아있었고, 그 외 여러 DNA 증거들도 상당수 남겨놓았습니다. 결국 이는 증거인멸의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현장을 그냥 정리하려고 했다. 즉 원래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일종의 결벽증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김 씨의 집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기에는 지나칠 만큼 깔끔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김 씨가 진술서에 지장을 찍고 나면 병적으로 손을 닦는 등의 결벽증 성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결벽증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결벽증은 흔히 자기학대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이 버림받았고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자존감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순수하게 높이려고 하는 행동으로서 결벽증적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신경질적이고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김 씨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모습은 그가 행한 범행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범행은 모두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는 인격장애를 가진 김 씨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 돈으로 자신이 상황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성매매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며 우월적 위치에 서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다가 점차 심해지는 요구나 길어지는 시간에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이 범죄 양상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2014년 5월 처음 성매매를 통해 관계를 하였고, 그 후 오피스텔이나 안마소 등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관계를 하고 다녔지만 발기부전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 만남을 시작했지만 상대 여성들은 길어지는 시간에 그만하자고 하였고,
김 씨는 이 시점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수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클로로포름은 2014년 10월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당시 김 씨는 자기 자신에게 사용해보면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한 김 씨는 드디어 실전에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A씨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른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한다고 말하자 김씨는 그녀에게 다가가 클로로포름을 묻힌 헝겊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고 한 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킵니다. 그 후 김씨는 현금과 스마트폰 등 금품을 들고 달아납니다. 3월 17일 서울 성북구의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김씨는 B씨에게 침대에 엎드리라고 시킨 뒤 뒤에서 양손으로 힘이 빠질 때까지 목을 조르고 클로로포름을 적신 헝겊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태연히 샤워를 하고 나왔고 이때 기절했다가 일어난 B씨가 나에게 왜 이러냐고 항의하자 다시 목을 조르고 헝겊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B씨는 목을 졸리면서 얼굴 전체에 십일줄이 다 터지고 온통 검붉게 되었고 눈에 핏줄이 터지고 손으로 졸린 부분 피부가 찢어져 퉁퉁 붓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의 마취와 폭행이 이어졌고 김씨는 금품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3월 26일 한양을 만나 모텔에 들어간 후 한양에 그냥 가겠다고 하자 옷을 입고 나가려는 한양의 팔을 잡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클로로폼을 묻힌 헝겊으로 마취시킨 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불과 15일 만에 범행은 급속도로 잔혹한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김씨는 성매매를 할 때마다 항상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클로로폼뿐만 아니라 밧줄과 헝겊도 있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김씨가 클로로폼과 밧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와 생명이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은 굉장한 통제력과 우월감을 느끼고자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구체적인 범행 상황 전개는 김씨가 지니고 있던 작업일지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씨의 휴대전화 속 메모에 일지 형태로 자세히 서술된 내용은 그의 범죄 진화 과정과 진행 단계를 잘 보여줍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범인들의 경우 범행 단시를 회상하기 위해 영상이나 사진, 메모 등을 통해 기억을 축적하고 이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이점을 통과하면 범행의 질적 단계가 도약하게 됩니다. 즉 어느 순간 성매수 범죄자가 가학적인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쾌락을 위한 연쇄살인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는데 김씨에게는 사실에 가까운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범죄심리학 전문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씨 입장에서 김씨 자신이 원한 것은 일종의 인형놀이와 같은 것이었다. 즉 살인을 하겠다는 목적보다는 보다 더 큰 통제에 대한 만족감과 쾌락을 위해 좀 더 클로로폼의 농도를 높였거나 목을 더 세게 졸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김씨에게 한양의 사망은 그저 인형놀이를 하다가 실수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양의 죽음이 연쇄살인의 서막이었을지 모릅니다. 실제 김씨는 한양을 살해하기 3일 전 인터넷에서 클로로폼 한 병을 더 구매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김씨가 잡혀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행이라고 하기 이전에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 중학생이 사망했습니다. 가출한 중학생이 어쩌다 성매매 쪽에 닿게 됐을까? 모텔은 왜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수면마취제인 클로로폼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을까? 한양의 죽음 뒤에 있는 사회의 이면을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과연 김씨가 한양의 사망 사실을 알았을까입니다. 범행 후 집으로 올라간 엘리베이터 CCTV 속 김씨는 너무나 태연합니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는 김씨에게 초조한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의 두 번의 범행처럼 한양이 기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집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죽이지도 않았고 한양이 죽은 줄도 몰랐다고 했던 말이 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전의 범행처럼 끝처리를 하고 집에 간 것이라면, 클로로폼을 추가로 구매한 것이 그냥 더 성매매를 즐기려고 했던 것이라면, 아직 범행의 질적 도형 단계에 도달하기 전이었다면, 아직 살인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였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일 처음에 모텔 208호실을 3번이나 찾아간 20대 남성 2명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성매매 알선 조직원들이었습니다. 해당 조직은 조직 총책이자 성매매 알선 주범 김모씨,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박모씨, 여성을 모텔에 실어 나르는 최모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조건 만남을 약속받은 뒤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서울과 울산 등에서 여러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한양과 조직원 2명, 다른 성매매 여성 1명은 인근 모텔에 함께 투숙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고는 모텔 근처의 PC방에 한양을 끌고 나와 채팅 어플에 접속해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한양은 일주일에 5일씩 성매매를 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부터 한양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하루에 서너 번씩 총 250여 회의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간당 13만원에서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그중 70%를 떼어갔습니다. 한양의 사망 이후 검거된 이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합니다. 심지어 주범 김씨는 한양의 살인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을 계속했고, 박씨는 한양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10년, 6년, 4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참고로 한양이 사망한 모텔, 그리고 한양의 장기 투숙한 모텔 2곳 모두 미성년자인 한양의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 두 모텔의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그리고 PC방 주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양은 여자친구가 있는 박씨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오빠가 시키니까, 그저 의지할 때라고는 그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사회에서 한양을 먼저 보듬어주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